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실버 산업개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액티브 시니어 및 시니어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주차로 트렌드 코리아 2020 및 실버 산업 트렌드를 학습하였습니다. 시간에 이번 교시 학습하실 내용은 액티브 시니어 1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학습한 내용을 리뷰하기 전에 3주차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액티브 시니어 1, 2교시에는 액티브 시니어 2를 수업할 예정이고 3교시에는 시니어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올해가 그 주요해로서 마이티 마이스라는 앞자를 따서 10개의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였었죠.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자, 멀티 페르소나라는 것은 우리가 SNS를 통한 양면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과 퇴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현대인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는 이제 기업들은 1인 10색에 맞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그 맥락과 상황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을 해야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그 올해 트렌드를 형성하는 멀티 페르소나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스트 빗 이코노미라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라스트 빗 이코노미는 우리가 1인 가구 밀레니얼 Z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만족을 최적화하는 근거리 경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송의 라스트 빗에서 최근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 빗에서 우리가 이제 슬세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편세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최근에 또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매 경험과 여정을 따르는 이제 구매 여정의 라스트 빗에서 이제 언박싱, 어떤 포장의 정교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라 해가지고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페어 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최근에 어떤 사회적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일선 고교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유출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 고위층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하는데 좀 부정 입학으로 논문을 활용했다는 이런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불공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누구는 먼저 앞서서 출발하는 이런 것들은 공정의 문제는 앞으로 2020년을 달구는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통해서 스트리밍 하듯 가볍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얘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소득도 낮고 아무래도 소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한 이들의 어떤 자라오면서 물건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이들의 성향과도 같아서 최근에는 음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컨셉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초첨단 기술의 종착지로서 실시간으로 소비자 상황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아마존은 앞으로 이제 개인을 10명으로 쪼개서 0.1명 규모로 세그멘트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초개인화 기술이, 그러니까 같은 강신기라는 사람도 밥 먹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휴식할 때 이런 때 각각의 니즈가 다른 것을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펜슈머라는 또 새로운 또 조어가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펜슈머라는 것은 이제 단순 선택이 아닌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직접 참여, 간섭, 견제하는 소비자층을 말하고, 특히 이런 것들 이제 클라우드 펀딩, 와디즈나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만화 영화 이런 데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펀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보면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은 약 뭐 700만 명이 문자 투표를 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직접 본인이 어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이나 어떤 문화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펜슈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특화 생존입니다. 특화 생존이라는 것은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객 특성을 핀셋으로 집어내고, 그 다음에 고객 니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해서 이제 상권을 우리가 딱 컴퍼스화 해가지고 자사 역량을 집중해서 낚싯대로 이렇게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최근의 어떤 마케팅의 어려움, 소비자층의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58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 강조했습니다. 58세대는 58년생 개띠 중심으로 해서 활기찬 인생을 즐기는 신중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58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58이라는 어떤 그 보석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꿈을 찾고, 여가를 통해서 여행을 찾고,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실버 어떤 그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어떤 58세대가 앞으로 사회의 어떤 중심이 될 것이고, 시니어 시프트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소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편리미엄이라는 개념입니다. 편리미엄은 이제 편리한 것과 프리미엄을 합쳐서 편리미엄이라는 조어를 만들었는데,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원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심부름 앱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 대행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편리미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업글인간이라고 해서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고 삶 전체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건강이나 취미, 어떤 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인에 맞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52시간제 평생 직장의 축소, 이런 것들로 해서 인생의 경력 관리에 중점을 주는 업글 인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액티브 시니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1차 베이비 부머가 거의 한 650만에서 700만, 또 2차 베이비 부머가 실질적으로 거의 한 또 600만 정도 발생해서 2차 또 그 다음에 에코 베이비 부머까지만 거의 한 1550만 명 정도,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실질적으로 한 1550만, 인구의 한 30% 정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 중노년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액티브 시니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에 피라미드의 가장 하층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2020년이 되면서 이제 노년층으로 들어왔고, 2050년이 들어오면 가장 최노년층이 최상층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이 그대로 덩어리로 이동하는 일본의 단가에서 그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시니어 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 그들은 누구인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우선 신체적으로 과거의 노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 소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과거 노인들하고는 다르죠. 건강도 있고 또 자산이 있어서 적극적 소비 의지도 있고 시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노년층과는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690만 또 727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게 맞는지 앞에 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정확히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5년생은 71만 명 정도 남았는데 2020년에 지금 노년층에 진입할 예정이고,
저 같은 59년생은 현재 84만 명이 남아 있어서 2024년에 65세에 진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막둥인 63년생은 78만 명에서 2028년, 그러니까 2028년까지 되면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약 700만 명 이상이 이제 65세에 진입하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자료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안전부 2018년 말 기준이니까 이게 아마 생존 인구가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 자, 그러면 우리나라 액티브 시니어의 과거를 한번 파노라마식으로 봐보면은 이제 55년생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동기 때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 10살 때 가정용 TV가 공급되었고 70년도 초에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때는 중학교를 처음에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쯤 아마 중학교 시험이 없어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새마을운동이 이어졌고 88 올림픽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IMF 경제위기가 이어졌고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한 세대가 겪기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던 것이 액티브 시니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유신교육을 받았었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지만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것을 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제 기억에 아마 그때 369장가 된 걸로 아는데 그걸 외지 않으면은 그 당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집에 못 가게 해가지고 특별 교육을 하고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데 저도 지금 다는 못하지만 앞에서 한 반절 정도는 아직도 외우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저희가 받았는지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교실을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때는 2부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좀 더 심한 데는 3부제 수업까지 할 정도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높은 대학 입학 경쟁률, 그 다음에 입시 지옥을 뚫고 이제 고도경제 등,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은 거의 다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 인생이 어느 정도 탄탄되도록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형제들이 많죠. 형제들이 많고 대부분 부모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학구열이 높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고졸이나 대졸까지 반드시 졸업을 시켰고 특히 이제 여자는 한 25세 전후, 남자는 27, 8세 결혼해서 2명 정도 자녀를 둔 것이 액티브 시니어의 어떤 과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학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졸 이하가 거의 79%, 80%, 10명에서 8명이 하고 그 다음에 대졸 이상이 5.15%인데 이제 1차 베이비붐 하더라도 대졸 이상이 약 25%,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이제 2차 베이비붐은 48%. 그러니까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히 학력이 올라가고 이제 최소한 고졸 이상 졸업하는 비율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들이 아마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단군 이래 가장 학력이 높았던 세대가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들의 현재를 보면은 과거에 대부분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도심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제 기억에 노태우 정권 때 수도권 뭐 100만 호 건설 이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엄청난 물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런 뭐 거의 막 이런 건설 경기가 활성화된 때가 아마 90년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현재를 보면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계층 상승에 성공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제가 태어날 때쯤과 2009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30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나 이렇게 할 정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저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차 베이비부머도 아직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주 그 양질의 일자는 아닙니다만은 비정규직 이런 걸 통해서라도 1차 베이비부머도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또한 2차 베이비부머나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서 거의 1차 베이비부머의 활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의 현재를 보면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비용이죠. 이제 제 또래들이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자녀들 결혼 문제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저도 상당히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첩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액티브 시니어 같은 트릴레마의 이제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또 이제 자녀들도 결혼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세대죠. 그러면서 자신의 노후는 또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모를 직접 부양하지는 않지만 이제 또 이제 부모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지원을 제공하죠. 또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은 기대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일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의 이제 미래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긴 노년기를 누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90세 이상 정도 살고 노년기 최소 60세 은퇴한 더라도 30년 이상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부가 더 오래 살아가야 되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는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가 사는 기간이 짧았는데, 액티브 시니어는 90세 이상 살기 때문에 최소 부부가 우리가 자녀 없이 같이 살아가는 세대가 한 기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또한 자녀 없이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세대이고, 또한 그래도 형제와 친구를 가진 세대이고, 가능한 오래 일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평생 현역을 추구해야 되는 세대가 될 것이고, 연금에 의지해서 독립적인 노후를 지내는 이제 세대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잠깐 살펴보시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긴 노년기를 누리는 세대라는 것은, 이제 이들은 60세에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100세, 최소한 90에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져가는 노화에 대한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근로소득보다 적은 연금에 의지해서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긴 노년기를 어떻게 인생 후반전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살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퇴 파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부양의 혼란기에 선 세다. 아까 제가 트릴레마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 부양은 굉장히 낮은 부양 의식이고, 사회 부양은 또 부족한 시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가족이 또 맡을 수도 없고 사회 시설에도 맡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낀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 세대. 그래서 특히 자녀 부양에 덫에 걸려 은퇴하지 못하는 세대에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서울시 초혼 연령 추이가 나오는데, 점점 지금 이미 남자 여자가 30세가 다 넘어갔고,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만으로 29세 때 정도, 28세 때 결혼했나요? 그때 결혼할 때도 저보고 굉장히 늦은 결혼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굉장히 빠른 결혼이 될 만큼 이제 결혼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현상은 이제 사회적으로 일찍 그 자녀들이 독립을 할 수 없는, 취업이 빨리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또 과거에 비해서 부부가 살아가야 될 기간이, 결혼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삶이 짧으니까 결혼을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자녀를 낳고 퇴직 전에 이렇게 마쳐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삶이 100세 시대에 90세 이상 되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더라도 이제 또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어떤 부담이 그렇게 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이 적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늦은 결혼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명 연장과 남녀 수명 추이, 수명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부가 굉장히 오래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부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다른 세대에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전 세대보다 빈둥지 시기를 굉장히 길게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일과 자녀에 빠져서 둘이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이다.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심하게 앓습니다. 남성들은 뭐 자녀가 떠났다 하더라도 크게 뭐 외로움 못 느낀다만 여성들은 굉장히 그런 데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이나 황혼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위험을 좀 그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도 제 경험에 하면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보험사라는 구조 특성상 술도 많이 마시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말 되면은 또 직장 동료들하고 또 어디 그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이제 나지 않는데 저희 그 와이프가 제가 한참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거의 이제 50대 중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기회가 이제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연시에 되면 항상 가족들과 같이 있게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제아의 종소리를 들어본 게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내가 제아의 종소리를 항상 같이 들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저희 딸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아빠하고 같이 제아의 종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최근에 빼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때마다 그 연말에 이렇게 또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 마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결국 제아의 종소리를 제아의 종소리를 길가에서 포장마차에서 듣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가족들하고 저는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냥 회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정년 퇴직하기 전에 좀 보직이 조금 영업과 좀 거리가 먼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좀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배우자하고 과거에 좀 그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것이 많이 해결이 되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내가 이렇게 직장이 우선이고 일이 중심이 된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내가 실적으로 저도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늦게까지 먹어야 되고 노래방을 갔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제가 너무나 그런 것들을 직장 위주로 저는 회식 때 남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남들이 2차 안 가려고 할 때 2차를 먼저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가정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내가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과 자녀에 빠져서 둘이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족들하고 할애해서 같이 이제 좀 부부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안을 미리미리 연습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미래 네 번째로 많이 내고 적게 받아 오래 써야 되는 세대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대부분 보면은 유일한 노후 준비가 공적연금이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저는 다행히 이제 교수로 재취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제가 만난 이제 대부분의 저기 직장 동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일한 노후 준비가 이제 공적연금. 그나마 이제 저는 근무했던 곳이 교보생명이라는 이제 보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은 또 이제 개인연금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후 준비가 이렇게 뭐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극히 많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국민연금 제 최초 세대이기 때문에 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50만 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노후 자금으로 일단 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이제 저같이 대기업을 다니고 이렇게 정년퇴직을 한 사람은 그래도 공적연금으로 조금 금액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에도 이제 직장을 많이 이동했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공적연금도 준비 금액이 굉장히 낮고, 또 사적연금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적게 받으면서 오래 써야 되는 이런 또 이제 또 돈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